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과 그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수한 유형의 채무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자연채무 또는 책임과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채권자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채권 채무 관계는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채권 내용대로 실행해라. 즉,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돈을 달라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청구력과 또 돈을 달라고 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면은 그 이행된 돈을 어떻습니까? 가질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지급된 채권에 대해서 보유를 할 수 있는 급부 보유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청구하고 급부를 수령해서 가질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반해서 채무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를 했을 때 그러한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요. 그리고 채권자가 급부를 보유할 전제로서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과 채무 관계로서 채권의 효력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적인 효력과 아울러서 채무자의 급부를 받아 적법하게 가질 수 있는 효력,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 측면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아 채무 내용을 실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채무의 이행으로 채권이 이제 만족해서 모두 다 이행이 돼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채무의 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채권은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 채무가 성립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그러한 이행을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때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게 되면은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돼서 이제 이러한 채권 내용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의 내용, 즉 채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러한 이행을 강제해서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판결 내지는 강제 집행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인 판결과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임의적인 다른 편법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컨대 2008년 11월 17일자 신문에 의하면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라 했을 때,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에 해결사가 최근에 성업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빚받으러 왔소이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이러한 스페인의 경우에 해결사가 성업인 이유는 최근 유럽 경제의 불황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도 IMF 시대 또는 최근에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채권을
편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 즉 판결을 하고 이러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 집달관에 의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받으려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민사적인 실행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 고소 사건의 약 87.8%가 돈과 연관이 됐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많은 사건이 형사 고소가 되지만은 정작 조사가 돼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기소가 되는 것은 고작 12.2%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사소송 대신에 이처럼 마구잡이 고소를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검찰 업무만을 폭증시켜서 수사력까지도 분산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사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 이행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민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이행 판결과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행 강제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채권 자체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채권 내용에 따라서 실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물건을 인도하라 하는 그러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체적 자기 의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그러한 채권의 경우에 물건의 인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언제 인도가 됐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 2월 11일 선고한 2000다 66,454호 판결에서는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판시를 하고 있는데, 판결 요지를 보면은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가 옮겨졌는지 하는 것인데,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돼서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반면에 양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 즉 상실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완전한 의미에서 물건의 인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과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또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면은 금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귀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손해배상의 경우에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손해배상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년 5월 15일 선고 2007-37,721호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행거절, 공식적으로 본인이 갚지 않겠다, 이렇게 이행을 아예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경우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이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화했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고 있고, 또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인 이행불능에 있어서는 그 전보배상액이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이행거절을 할 그 당시를 표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경우에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이행을 강제했더라도 부수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결국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돈을 채무자에게 받으려면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일반적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 채권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의 강제적인 실현을 실효성 있게 하는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제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 항목으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2008년 11월 22일자 신문에 최근에 신문에서는 법률 상담 코너가 있어서 많은 법률적인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채무 모면을 위해 부동산 이전의 꼼수를 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 하에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변호사가 풀이하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질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갑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아니해서 갑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갑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은 얼마 전 자기 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고, 이때 채권자가 대처할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빚을 진 채무자가 이제 강제 집행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재산을 처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답변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 처에게 옮겨갔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부부는 일심동체고 처의 재산이나 남편의 재산이나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친족법에 의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재산이 전혀 별개로, 즉 부부 별산제를 우리 민법은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 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남편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부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회행위를 입증해서 취소하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존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린 뒤에 강제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판례의 경우에 부부 사이에서 통상 사회에서 빚을 지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의 형식으로 또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판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재산 분할이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한 사례인데, 다만 이 판결 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이러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즉,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또 재산 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사행위가 돼갖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 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채권자가, 즉 돈을 받을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했을 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느냐 하는 그러한 입증은 채권자에게 있으니까 그 입증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가서 이제 채권의 효력의 세 번째로는 채권자 지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가 에 있어서 그 협력 의무를 게을리하는 때, 이때 그 채권자 지체라고 또 하는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하면은 받아야 되지요. 근데 이 받는 것을, 수령하는 것을 지체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령 지체, 즉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이 앞부분에, 즉 채무 불이행의 형태로 놓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소멸, 즉 변제에 있어서 다루는 그러한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 편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죠. 받지를 않기 때문에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항목을 달리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채권에 대해서 대외적인 효력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는 채권자 지체,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채권은 기본적으로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채무자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채권 관계에 대해서 제3자가 관여를 해서 채권의 실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를 특별히 제3자의 채권 침해로서 검토하게 되고, 이 채권의 효력 중 하나로서 별도 항목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물권과 아울러서
재산법 분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위법한 채권 침해가 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서 현재 그로 인한 방해배제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채권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가 성립이 되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을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고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 내용이 되겠죠. 근데 채무에 따라서는 이처럼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가 없는, 즉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는 채무를 이행하라 하고 청구는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의 채무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즉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채무는 있긴 한데 자연적으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강제적으로 이쪽에서 이행을 하라 이렇게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채권이 채권으로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겠지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채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책임 없는 채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송 자체 소구할 수는 있지만은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또 채무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자연채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채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실은 학자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자연채무에 대해서 첫 번째 발생 원인으로서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를 들고 있습니다. 즉 계약으로 채무는 있지만은 변제하면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강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이죠. 여기 예로 통상 들어지는 것이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803조에서 약혼에 대해서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채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법이 아니고 따라서 약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계약으로 채권 계약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먼저 전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법상의 계약 사고 파는 이런 계약과 같이 본다면 당연히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채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혼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채권 계약이라기보다는 신분법상의 계약의 성격이 보다 더 강하게 돼 있고 따라서 현재 우리 학계에서도 약혼은 결혼의 전제로서 결혼의 전 단계로서 친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에 대해서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우리 친족법의 특성에서 신분행위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그러한 특성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의 예로서는 우리 재산법에서는 채권법에서는 소구하지 않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채무를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부재소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미리 약정을, 특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약의 효력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1993년 5월 14일 92-21,760호 판결에서 이러한 부재소 특약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는 것이죠. 부재소 합의가 있을 때 이에 위반해서 제기된 소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부재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즉,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위반해서 제소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성립된 뒤에 두 사람이 이러한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있더라도 소송으로 해결하지 말자, 이러한 합의가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자연채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연채무의 예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 사이에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채권이 소멸된 거죠. 시효에 걸려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학설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됐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가 꼭 자연채무인가 라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상적인 그러한 효력을 갖지 않는 채무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불법 원인 급여로 인한 채무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불법 원인 급여는 우리 민법 103조와 대비되는 그러한 그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우리 채권법 부당이득 편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 11월 24일자 기사에 의하면은 교사가 동료에게 억대를 빌려서 도박판에서 탕진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에 관련된 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가끔, 또는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도박을 할 때 자기 돈을 가지고 그냥 도박을 하다가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확률은 좀 적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통상 도박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재산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도박에서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경우에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다시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사에 의하더라도 통상 도박을 하겠다라고 또 말하고 빌리지는 않지요. 동료 교사들에게 부인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 이렇게 빌린 뒤에 사실상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는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물론 여기 지금 조사가 돼서 경찰의 형사사건도 같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때 이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시 돈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다라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또 다뤄야 되겠지만은,
만일 도박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한 사례도 한번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사도 야구 선수가 1억 2천만 원을 도박으로 잃어버린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빚을 못 갚아서 협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 도박을 했을 때 아까 앞에 기사는 특별히 빚을 못 갚는다고 협박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경우의 경우에는 돈을 누구한테 빌렸느냐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도박과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도박하는 사람을 협박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가 이 세 번째 사례에서는 또 볼 수가 있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데 고리 대출로 한 50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은 이것은 전문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준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사 내용 중에 일명 딜 도박장을 개설하고 바지 사장을 통해서 도박꾼을 끌어모은 뒤에 뒷돈을 제공하고 연리 300% 이상의 고리를 뜯어냈다라는 기사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자 채권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도 고리 부분 등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도박자금과 이자 채권 또는 이자 제한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도박자금으로 돈 빌렸을 때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은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불법 원인 급여, 즉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은 우리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이고 이처럼 불법을 원인으로 돈을 급여해 준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또 청구하더라도 법률이 법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채무는 그 이외에도 사무관리의 경우에 보수를 청구하는 것. 사무관리라는 것은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업무를 대신 해준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수를 청구하는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연채무성을 볼 수가 있고 또 채무자가 승소의 종국 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한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에도 자연채무로서 성격을 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나오는 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래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여기 패소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은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또는 입증 책임 등등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등등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억울하지만은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때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때 자연채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를 들고 있습니다. 자, 파산 절차나 뒤에 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이렇게 예로 들고 있죠. 면책이라는 말로부터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책임이 면해졌다.
근데 그러한 책임이 면해진 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인가? 파산입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도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기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006년 10월 9일자 신문에 대법원이 파산자의 빚을 탕감할 때는 일부가 아니고 전액을 면책하라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은 파산 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파산에 이를 정도로 빚을 많이 진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빚을 다 면책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채권자가 있겠죠. 이 파산자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가요? 채권은 있지만 그 빚을 갚을 채무자가 다 면책이 됐기 때문에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파산에 따른 절차는 따라서 우리 신문에서도 개인 파산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제 견제의 그 글도 볼 수가 있고, 나가서 또 사회적으로는 고령자, 즉 정상적인 그런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채무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파산하는 경우가 급증한다 하는 기사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파산으로 인한 면책의 경우에는 우리 채권 채무, 즉 채무는 이행돼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간에 채무자가 면책이 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예외적인 현상이 되게 되는데, 그 채권 채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은 좀 더 줄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채무에 대해서는 지금 8가지의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특히 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든가 불법 원인 급여,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자연 채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마다 논란의 여지가 현재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연 채무에 대해서는 그 소구할 수는 없지만은 재판을 통해서 승소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채무자의 임의 구분은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라고 법률 성격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박 자금으로 알고 빌려줬을 때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우리 법률이 그것을 도와주지는 않지만은 임의로 채무자가 그 빌려간 돈을 갚았을 때 그 갚는 돈을 받아서 수령할 권한은 있다. 즉 채무의 변제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연 채무 이외에 채무와 책임으로서 이제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책임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집행력, 즉 강제 집행을 할 때 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서 재산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 나중에 강제 집행으로 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한다든가 이렇게 통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채무와 책임과의 관계는 상호 밀접해서 채무 있는 사람이 책임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채무에 따라서는 책임이 없는 채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재판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강제 집행이 배제되는 채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즉 집행 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뜻하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 없는 채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자연채무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면은 자연채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당사자 사이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책임 없는 채무로 성립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집행을 하지 않는, 즉 부집행의 합의는 사법상의 채권 계약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책임 없는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 1996년 7월 26일 선고 95-19,072호 판결에서는 부집행 합의의 법적 성질과 그것에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다툴 것인가에 대해서 부집행 합의는, 즉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실체법상의 청구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가 유추 적용 내지는 준용되기 때문에 청구 이의의 사유가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 그것은 곧 채무는 있지만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예로서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채무와 책임에서는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가 있는데, 즉 채무는 있는데 책임지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즉 끝이 유한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한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한적인 책임만 지는 예입니다. 물적인 유한 책임과 금액적인 유한 책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적 유한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제도는 통상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을 많이 이렇게 지는 경우, 또는 이 빚이 많은지 또는 받을 재산이 많은지가 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정승인을 하면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즉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가 유한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승인의 경우에 최근 신문에 많은 이 광고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공고가 되겠죠. 2008년 11월 4일자 신문에 보면은 여기 심판해서 상속 한정 승인,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문 내용을 보면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별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2008년 9월 12일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심판이 있은 뒤에 이제 채권이 이 상속재산 범위 내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심판을 받은 뒤에 별도로 그 공고를 대부분 하게 되는데,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해서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니까 빚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들은 신고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고는 심심찮게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공고는 말 그대로 물적인 책임을, 즉 채무의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 내로 줄여서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언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2005년 4월 14일 선고 2004-56,912호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의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또는 개시 있으면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민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우리가 신청하면은 채무의 범위가 그만큼 그 범위 내로 제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와 책임에 대해서 좀 아까는 이제 물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의 한도가 정해지는 것에 반해서 금액적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가 합자회사의 경우에 유한 책임사원의 책임, 즉 책임이 한도가 있는 유한 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책임이 한도가 되고 또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한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유한 책임, 즉 채무보다 책임이 범위가 지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무 없는 책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이러한 부채를 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 없는 책임의 경우에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 주체가 분리돼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상보증인의 경우와 저당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상보증인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물건 위에 보증을 서는 사람이죠. 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통상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될 때 아직 젊은 아들은 재산이 많지 않을 수가 있죠. 이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으로서 자기 담보로 은행에 제공을 하고 아들로 하여금 돈을 빌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아버지는 직접적인 채무자는 아니지만은 아들이 돈을 못 갚았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채무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과 자연채무 그리고 채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